비전 트랜스포머를 이제 비전에 적용하는 그 내용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 뉴런넷 시 그동안 이제 많은 성공을 거뒀는데 그 이유는 좀 배웠었죠? 컨볼루션 뉴런넷 맞죠? 왜 안 되죠? 됐다. 네, 됐죠?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우리 또 이제 붙여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컨볼루션 뉴런넷과 트랜스포머를 접목시킨다. 그래서 컨볼루션 신경망을 백본을 두고 트랜스포머 추출한 자기주목 보조를 보조로 생각하는 방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벨로라는 분이 그러니까 어텐션 증강 컨볼루션 신경망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컨볼루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자기 주목, 셀프 어텐션 모듈을 이제 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컨볼루션을 만든 특징 맵과 자기 주목으로 만든 특징 맵을 결합해 다음 층에 넘긴다. 그랬더니만 가중치 개수를 늘려가면서 실험할 결과 레지넷이나 기존 백본망 SE넷보다 우수한 성능을 거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을 여기서 제공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차이점인데, 셀프 어텐션은 그 인풋과 아웃풋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컨볼루션 신경망의 트랜스포머를 어정쩡하게 결합할 그런 시도를 벗어나려고 했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방식에서는 이제 컨볼루션을 그냥 드러내버리고 그냥 어텐션 모듈만 이용하는 그런 관점으로 진행이 됐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VIT, 비전 트랜스포머, DETR, SETR, MOTR. DETR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듈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 모듈을 백본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 확대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전에 적용된 것, 비전의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용한 것을 비전 트랜스포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분류를 위한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분석의 목표는 대부분 여기 정해져 있죠. 분류와 오브젝트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과 이건 뭘까요? 모니터링하는 추적을 이제 나타내는데, 첫 번째 분류예요. 분류는 사실 맨 마지막에 시그모이드 펑션 같은 것들을 이제 붙여가지고 최종적으로 분할을 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값을 선언할 수 있죠. 그리고 컷오프를 정해서 클래스 라벨을 나눌 수 있겠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소프트맥스 같은 것들 이용해서 하기도 하죠. 소프트맥스가 대부분이구나. 소프트맥스로 해서 확률, 클래스별로 확률로 나누어 가지고 가져가는 방법들이고요. 그리고 비전 트랜스포머, VIT, 트랜스포머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을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문장은 단어가 순서대로 배열 1차원 구조인데 영상은 화소가 2차원 구조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구조를 적절히 변경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영상은 화소가 있지만 2차원이다. 근데 화소가 만약에 이렇게 계속 일자로 나열되어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2차원 어레이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제 순서대로 잘라 넣어서
순서대로 배열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1차원으로 변환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의 인코드에 입력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을 변환하는 과정을 11-18A에서 한다. 그래서 패치로 나눈다. 그리고 패치를 일렬로 나눈다. 이런데 한번 볼까요? 어디 있지? 예, 여기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진이 하나 있으면 사진을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는 거죠. 분할을 하고, 그리고 그 패치 각각의 조각에 해당하는 것을 일렬로 나열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을 붙여가지고 이제 하나의 벡터 형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것과 이제 위치 인코딩, 인베딩 이후에 위치 인코딩까지 합쳐가지고 하나의 이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모듈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인코더 부분에서의 내용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영상의 크기가 이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P만큼을 나누게 되겠죠. 여기 이렇게 지워지게 되는 거. 그래서 P는 이제 패치죠. 패치 크기. 그래서 이만큼에 있는 패치에 있는 화살을 일렬로 붙여서 요런 벡터로 만든다. 아까 봤었죠? 여기 이런 벡터로 만들고, 그리고 이 벡터를 인베딩 층을 이용해서 차원을 확장을 시켜요. 인베딩은 이제 인베딩 저번에 언어 모델 했을 때 이 인베딩 차원이 한 512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단어 하나당. 기억나세요? 네, 단어 하나를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저절로 스스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저절로 스스로 요 하나의 단어를 인베딩을 벡터를 하는데 이 벡터의 디멘전이 512 정도로 셌던 것 같아요. 되게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우리도 인베딩을 한다라는 거죠. D 모델 차원으로 확장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패치의 개수죠. 네, 패치 개수만큼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의 단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만큼의 어레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단어 개수. 근데 단어가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하나가 다 단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요만큼 이게 지금 P by P거든요. P by P 이렇게. 그래서 P by P고, 그리고 D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인베딩 벡터의 디멘전이라서 우리가 미리 정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원래 이러한 영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패치 크기를 4, 한쪽 디멘전의 크기를 4로 선언하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변환을 한다. 그리고 인베딩 벡터를 우리가 192차원으로 선언하네요. 아, 192, 이게 이제 192차원인데 이거를 차원 축소해가지고 64차원으로 변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64차원으로 인베딩 벡터로 이제 이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건 일종의 룰을 가지고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S 행렬은 요게 되는 거예요. 여기 64 디멘전, 그리고 T는 P 곱하기 P니까 요 값이 16 곱하기 64 행렬 S가 된다. 그리고 S에다가 P 위치 인코딩, 포지셔널 벡터, 위치 인코딩 더한다 그랬죠. 그래서 S하고 P를 더해서 X를 만든다. 근데 이제 전에 이제 이야기했듯이 S하고 P 이렇게 있을 때 요 더하기라는 거죠. 더하기는 일반적으로 딥러닝 모델에서는 이 정보를 홀드 시킵니다. 더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더하지만 여전히 이 두 개를 합쳐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의 압축, 그리고 이게 일종의 정보의 지금 압축이거든요. 압축. 그래서 요만큼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그냥 합쳐서 하나의 2분의 1로 이 파이 크기, 데이터의 크기를 압축시켰거든요. 맞죠? 그래서 압축 기술이 일종의 압축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모델에서는 이 압축된 정보를 다시 원복을 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모델 안에서. 그래서 요 S하고 P가 그렇게 더해져서 들어간다 라는 것이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 X를 얻었죠. 그러면 이 T개 행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자이너 처리에서는 문장 구성 T개 단어가 이 T의 의미를 했는데 이 T개의 패치가 이번에는 여기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VIT에서는 패치끼리 자기 주목을 계산한다. 패치끼리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하나씩 이렇게 순서대로 움직이면서 자기 주목을 계산한다라는 거죠. 네. 주목을 어텐션, 이 어텐션 모드를 구한 데 있어서의 기본 인사이트는 뭐죠? 네, 기본적인 모티베이션. 어텐션 모드를 막 만들어낼 때 인사이트 하나가 있었어. 어떠한 정보량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예. 컨텍스트 윈도우? 아니에요. 그것도 뭐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자기 상관성입니다. 코베리언스, 공분산. 기억나죠? 요걸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는 맞는 게 여기하고 연관성이 있다. 여기하고 연관성 당연히 있겠죠. 지금 같은 부분에 있으니까. 맞죠? 근데 여기하고 연관성이 있나? 이게 수리적으로 계산해봐도 코릴레이션이 떨어집니다. 코베리언스 수치가 연관성이 있는. 그래서 이런 연관성 있는 정보를 끌고 와서 어텐션 모듈에가 넣는다 라고 이야기 드렸죠. 어텐션 모듈은 그렇게 코베리언스의 수식에 근간해서 온갖 변형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볼까? 요런 거죠, 요런 거. 예. 어텐션 모듈 수식을 보통 밸류까지 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죠. 자, 요거죠, 요건데 지금 여기 더하기 곱하기죠. 아니, 살짝 곱하기밖에 없네. 근데 곱하기가 이거 두 개가 만약 같아 버리면 QX가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죠? 여기서는 Q랑 K의 공분산을 굳이 말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같은 거를 곱하면서 공분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연관성을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모티베이션은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어텐션 모드를 그냥 이걸 왜 했지? 아까 그 수식 본 거 있잖아요. 어텐션 모드 나오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 이거 계산되는구나, 거기까지만 생각해버리면은 뭔가 리즈닝이 잘 안 되면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나중에 길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모티베이션을 끌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능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서 잘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코더로 입력을 하고 그리고 디코더로 나중에 또 나오게 되는 똑같은 구조죠. 근데 원래 트랜스포머에서 인코더만 있는 구조다. 그림 11-12는 11-12가 잠시만요. 트랜스포머는 인코더만 있는데 여기서는 증정규화가 입력되고 지름길 변경은 이후에 적용된다. 그리고 원래 트랜스포머 마찬가지로 n개의 인코더 블록이 반복되고 n번째 인코더 블록에 출력층이 붙는다. n번째 마지막 인코더의 블록 출력은 t 곱하기 d 모델 행렬인데 행을 이어붙여 1차원 벡터로 표현해 완전 연륜축에 입력한다. 이 내용이 좀 복잡한데 실제로는 이거를 그냥 설명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간단하게 인코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셀프 어텐션 모델을 계산하고 그리고 원래 데이터 패치 붙여서 했던 데이터를 또 더하고 또 쭉 올린 다음에 또 그 안에서 셀프 어텐션 모델 가지고 곱하고 그리고 여기서 받았던 데이터를 또 다시 해서 더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이야기 한 거예요. 어텐션 모드 만들고 그리고 원래 들어온 데이터 더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를 적용해 분류, 클래스 라벨, 확률 벡터를 출력한다. 그러니까 확률 벡터니까 뭐 클래스가 4개라고 하면 이거 컴포넌트 4개를 더하면은 이제 1이 되겠죠. 비전 트랜스포머는 분류 확률 벡터를 출력하면 되기 때문에 컴퓨터 비전을 사용하는 트랜스포머 중에서 가장 단순한 편이다. 검출 문제의 경우 박스이기 때문에 모두 인코더, 디코더를 다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고 손실함수 그에 맞춰서 설계해야 된다. 욜로 할 때 바운딩 박스 잡을 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바운딩 박스에 손실함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비전 트랜스포머라 그래서 아까 그 단어를 이용한 그 언어 모델의 트랜스포머하고 다를 게 없다. 굳이 다를 게 있다면 패치를 나누어서 코베리언스 아까 뭐 Q 뭐죠 K, V 뭐 이렇게 같아 버리면 여기에 코베리언스 이렇게 된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논리적으로 맞다. 코베리언스가 서로 이렇게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정보가 원래는 모델 안에서 알아서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복잡스럽게 만들면. 그런데 알아서 못하니까 직접 어텐션 모듈로 만들어서 재료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뭐 밀키트라고 해야 될까요? 밀키트 재료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네트워크에다가 넣어주면 실제로는 더 잘 되더라 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사실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모델이 복잡스럽고 아까 그때 기본 모델이 트랜스포 기본이 2,500만 개의 개수 근데 그거보다 더 확장되면 나중에는 테라바이트 지금 GPT 뭐 이런 생성 모델은 기본이 테라바이트 이상의 모델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마무시하죠 사실 피팅 양이. 그래서 그 안에서 잘 될 것 같은데 그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는 우리 밀키트처럼 양념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이게 사실 어텐션 모델은 양념을 미리 또 추가적으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만들어서 제공하니까 더 영양소가 풍부하게 육즙이 빠져나오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재밌어요. 그게 되게 재밌는 영역이고 그거를 누가 잘하냐에 대한 싸움이긴 해요. 이 AR 모델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데이터를
이 조작하고 변환시켜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결과를 내느냐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 보면 알겠지만 약간은 느낌이 무지성이에요. 약간은 무지성. 그러니까 약간 복불복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 게 있어요. 이게 왜 잘 되느냐에 대한 명확한 리즈닝이 안 돼 있거든요. 어저께 얘기했듯이. 복불복인데, 근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배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위 노가다 작업을 모델링 하다 보면 현장에서 노가다 작업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노테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돌리고 또 빼고 돌리고 빼고 이거 변형해서 또 해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제 저번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나오는 그 학자가 상어를 알게 돼서 기쁘다 이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돼요. 이게 이제 상어인데 여러분들이 상어라고 한다면 이 상어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절대 안 움직여요, 잘.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런 구조 하에서의 모델들을 계속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친구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이 한 스텝, 한 돌 한 돌 경험을 쌓아가면서 실력 증가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그거는 너무 밑도 끝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밑바닥에서 경험적으로 실험적으로 이런 것들 알아야 한다면은 이거를 내가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맞아요.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링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탈교과서적인 지식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래서 약간 이쪽 영역은 시작 자체는 여러분들이 뭐 파이토치 배우고 뭐 하고 오브젝트 펑션 배우고 아키텍처 배우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면요 이게 약간 도자기 도공이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도자기 명인이 되고 싶은데 교보 본 거 같고 도자기 무작정 따라가기 이런 책 읽는다고 해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명인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약 도자기 도공의 명인이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교보문고? 유튜브? 네. 약간 도제지 교육처럼 그 전문가를 직접 배우는 그런 방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데이터 사이언스도 약간 도제식 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배우기가 어려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알겠지만 밑도 끝도 없이 어텐션 모델을 쓰긴 쓰는데 이게 왜 잘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논증해 줄 수가 없거든.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현장에서 이렇게 패치를 나눠보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일일이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되고 이런 무한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 무한반복을 나 혼자 할 수가 없어. 누군가 먼저 무한반복 했던 사람이 그걸 알고 이렇게 전수해 주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을 봤을 때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실습인데 이건 한번 해보세요. 근데 막상 코드로 보면 되게 간단해요. 텐서플로우 이용해서 그래서 패치 부분 뭐 컨트롤 하는 거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은 모델 하나 만들자. 이렇게 레이어 뚝 쌓아가지고 모델 만들자. 그래서 모델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테스트하자. 이런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해.
근데 이거를 바꿔가면서 계속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이거는 이제 코드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는 한번 직접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고요. 자,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봅시다. 100세대 에폭 이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터레이션을 100번 돌리고 나니까 정확도가 79%, 컨볼루션 했을 때가 81%. 컨볼루션 신경망보다 낮은 확률이네. 작은 데이터셋에 속하는 이미지넷은 트랜스포머가 열등한데 큰 데이터셋은 우월하다. 근데 훨씬 작은 데이터셋은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이것도 약간 그 밑도 끝도 없는 약속이 이야기이기도 해요. 트랜스포머 작은 데이터셋에 속하는 이미지넷에는 트랜스포머가 열등하다. 왜? Why? 그런 논증이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네. 근데 우리도 작은 데이터셋을 이용했으니까 잘 안 된다. 이게 이제 좀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모듈이 있잖아요. 트랜스포머 모듈이 있으면 이미 여기 트랜스포머 모듈이 이게 크면 여기에는 개수의 바이트 수하고 실제로 우리가 가져오고 있는 데이터의 바이트 수가 있잖아요. 개수가 이미 이 데이터의 크기 몇 배 이상입니다.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보다 개수가 더 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데이터보다 모델이 더 크다? 이 이야기는 작은 데이터를 쓰면, 근데 큰 데이터를 쓰면 개수보다 데이터가 더 크거나 아니면 그게 가까워지니까 이때는 잘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에 들어가는 개수보다 데이터가 더 작다. 이게 무슨 말이지? 속담으로 따지자면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런 거라고 해야 될까? 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또 무슨 속담이 있을까? 어쨌든 이게 데이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영향을 못 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데 수영장에서 만약에 실내를 했어. 근데 실내 수영장에서 이런 거 할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네. 예. 누군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실내 수영장에서 누가 실내를 했어요. 근데 실내 수영장이 너무 크니까 이 실내 하는 것이 영향을 못 줘.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이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았었죠. 전통적으로 왜 그러냐면,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다루는 모양이 어땠냐면 이랬어요. 이렇게 데이터셋이 이런 모양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전통, 이게 전통 통계. 그래서 n보다 이 observation 수예요. 굳이 말하면 여기서 사진의 수가 p보다 컸어요. 근데 지금은 변수를 막 추가 생성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P가 변수가 너무 커. 근데 데이터 숫자는 작아.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P. 요즘에 너무 크니까 이렇게 내. 이렇게까지 확장이 돼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전통 통계는 이거 해결 못합니다. 리그레션 모델에서. 아무리 트랜스포머가 논리니어 모델이라 하더라도 리니어 모델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이게 x잖아요. 요렇게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x를 만들면은 x 트랜스포즈 해서 만들면은 이게 p by p 행렬이 돼요. 이게 p by p 행렬.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요거. 예,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풀랭크 매트릭스가 아니라서 싱귤라 인버스를 못 구합니다. 싱귤라 매트릭스 이게 풀랭크가 아니에요. 선형대수에서 배웠죠? 예. 그래서 풀랭크가 아니니까 이게 인버스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통 통계에서는 아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마주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죠. 이게 P가 클 경우 지금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데이터셋에 큰 데이터셋에 활용하면은 우월하다. 근데 옛날에는 큰 데이터셋에 이 질문이 아니다. 이거구나. 작은 데이터셋. 그러니까 작은 데이터셋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데이터셋인데 트랜스포머가 가지고 있는 개수는 이만큼이야. 너무 크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개념 자체는 요런 모양, 요런 세팅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어때요? 뭔가 소 뒷걸음 치다가 쥐잡는 격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P가 크다, N보다 P가 과도하게 크다, N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뭔가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이거 뭔가 왜곡된 결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조심해야 된다. 로컬 미니멈에 빠지고 그리고 오버피팅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요거 해결이 안 돼. 근데 똑같은 문제 여기서도 해결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트 디센트 알고리즘,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갖고 어프록시메이션을 해버려요. 어프록시메이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로스포 솔루션이 아니고 다 어프록시메이션 솔루션. 컴퓨터로 돌려가지고 어느 정도 수렴되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럼 제대로 수렴한 거 맞아? 이런 고민이 또 들죠. 느낌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프록시메이션 솔루션을 돌렸을 때 정말 실체 진실, 글로벌 미니마에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내부에서 전자두뇌를 가동시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수리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 번 돌려봐야 돼요. 여러 번 경험해봐야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구나, 이게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수업 시간에 가끔씩 얘기해 주는데 애니 기분 선데이라는 영화 아나요? 애니 기분 선데이. 애니 기분 선데이. 이거 내가 한번 보여줄까? 있을 것 같은데. 처음 들어보죠? 애니 기분 선데이. 요즘에 영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인기 별로 없는데 미식축구, 풋볼. 근데 이 알파치노거든요. 이 알파치노가 마지막 슈퍼볼 게임에서 지금 9초 남았어요. 9초 남았는데 지금 보면은 4점 차이니까 터치다운 한 번, 지금 여기가 알파치노고 여기가 상대편이에요. 터치다운 한 번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9초 남았어. 9초 남았을 때 지금 알파치노가 이제 되게 슬로우 모션으로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감독인데 무수히 많은 작전 중에서 뭘 해야 될까? 이렇게 됩니다. 무수히 많은 작전 중에서 뭘 해야 될까에 대한 지금 일종의 이거 따지고 보면 이거 AI 판사 뭐 이런 겁니다. AI 감독 이런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AI 감독이 그러니까 감독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해당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알파치노가 어떻게 하냐면 이걸 눈으로 이렇게 보는데 뭘 보냐면 이 감독 얼굴을 한번 봐요. 그러니까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되게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나한테. 이 사람 한번 보고, 그리고 선수들의 손 위치 이런 걸 한번 봐. 그리고 시계를 한번 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중을 한번 봐.
네, 한번 이렇게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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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리고 나서 이 스몰 데이터를 네트워크 아키텍처에다가 집어넣어요. 뭐 나름대로 알파치노도 여기 뇌 뉴런에 네트워크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집어넣었어요. 근데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돼? 여기서 계산을 해서 맨 마지막에 시그모 뭐 온갖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온 소프트맥스 결과 이거예요. 코만치. 예. 한 못해도 한 100개 이상이 되는 클래스 라벨 중에서 코만치라는 클래스 라벨을 도출하게 돼요. 근데 코만치가 여기서는 무슨 전략이냐면 너무 어이없는 전략이에요. 미식축구 이렇게 있으면은 룰이 간단해요. 한 4번 안에 내가 공을 들고 여기 가면 돼. 미식축구 룰 잘 알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몰라요? 예. 간단해. 그래서 여기는 수비하고 여기는 공격해. 그럼 공격하는 애들이 공 들고 여기 가면 되는 건데 여기서 어마무시한 피지컬 깡패들이 여기 붙어가지고 막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작전이 보통 작전이야. 작전북이 너무 많아. 그냥 복잡해. 근데 여기 이제 공 던지는 사람을 이제 제일 몸값 높은 사람인데 야구로 따지면 투수예요.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이 있는데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공을 그냥 적재적소에 딱 정확한데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운동신경이 거의 탑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보통은 이렇게 하면서 여기 러닝맨들이 이렇게 돌아가다가 수비를 피하고 막 달려가면 여기서 뭐 진짜 보이지도 않는 그 멀리에 정확하게 잡아서 캐치를 하게 되면 이게 딱 터치다운 하게 되는 그런 전략들을 하죠. 하인즈 워드 아나요? 하인즈 워드? 네, 우리나라 한인계 어머니를 둔 사람인데 이 하인즈 워드가 이런 상황에서 쿼터백이 여기서 던진 이 스로우를 이 하인즈 워드가 캐치를 해서 터치다운해서 마지막 역전승을 한 슈퍼볼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인즈 워드가 MVP를 받았죠.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예,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근데 이 쿼터백이 운동신경이 굉장히 대단하다. 근데 쿼터백은 근데 공 던지는 건 진짜 짱인데 여기 있는 이 라인베커처럼 이렇게 튼튼한 사람들이 뚫을 수가 없어요. 피지컬 깡패. 거의 체중으로 따지면 2배 차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쿼터백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은 이 사람 던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적재적소에 타이밍 맞춰. 그리고 작전 지시는 쿼터백이 나갑니다. 그만큼 쿼터백이 제일 유능한 그러니까 지략가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코만치라는 작전이 뭐냐면 여기서 쿼터백이 공을 안 던지고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자기네들 내부에서 만들어 놓은 작전북이었어요. 이 쿼터백이 맨 마지막에 9초 남겨놓고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클래스 라벨을 이 뉴럴넷 통해서 나온 소프트맥스 걸려서 나온 게 작전이 스몰 데이터죠. 빅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은 어떤 작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스몰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추가적인 경험 프라이어 날리지가 있겠죠. 그런 결합해 보니까 이건 코만치다. 이것만 가지고 해서는 아마 코만치가 안 나왔을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네, 스몰 데이터만 가지고는 안 나왔을 텐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기존에 있었던 내 경험들, 털렸던 경험들, 무수히 많은 경기 경험, 그걸 봤을 때 이거 빅데이터를 합쳐 보니까 코만치다. 그러니까 이 작전을 딱 내리니까 선수들이 뭐라 그러냐면 되게 그것도 명장면이에요. 선수들이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이게 뭔 소리야 이런 게 아니라 감독이 배짱이 두둑하구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배짱이 두둑하구나.
한번 가봅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주인공 쿼터백이 그냥 돌진해버립니다. 돌진해버리고 터치다운하고 끝나요. 영화가 너무 명작입니다. 이 영화 정말 숨어있는 명작이라서 시간 나실 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명언들도 이 알파치가 이야기하는 명언들도 엄청 많고. 그래서 작은 데이터셋, 뭐 큰 데이터셋 얘기 나오길래 그냥 잠깐 생각나서 얘기해드렸어요. 예, 큰 데이터셋을 이용하면 트랜스포머가 우월하다. 근데 작은 데이터셋으로 하면은 트랜스포머가 열등하다. 예, 그런 얘기죠. 결국은 어찌 됐든 큰 데이터셋으로 가야 돼요. 예, 큰 데이터셋이 없다. 그러면은 항상 로컬 미니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내가 너무 질문할 기회를 안 줬나? 없어요? 네, 없으면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검출, 오브젝트 디텍션과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트랜스포머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욜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막 이런 여러 가지 바운딩 박스의 캔디데이트 바운딩 박스를 우선 최대한 많이 찾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겹치는 것들을 솎아낸 다음에 그 중에서 확률값이 높은 것을 최종적으로 찾는 이런 식의 방식이었죠. 그래서 최적의 매칭쌍을 알아내 손실 함수를 계산하는 방식이었어요. 후보 영역을 충분히 많이 생성한 다음 후보 영역 각각에 대해 어떤 물체인지 분류하는 접근법을 활용해요. 그래서 후보 영역 촘촘히 생성하기 때문에 한 물체에 여러 개 박스가 중복 검출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처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박스를 여러 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뭐 컴퓨팅 리소스도 들고 그리고 뭔가 너무 올드한 느낌, 구식이란 느낌이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없이 직접 그냥 예측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거죠. 박스를 예측하는데 사실 여기 점 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이 점 두 개를 그냥 예측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욜로 페스타 CNN보다 괜찮은 게 있지 않을까? 도전했죠? 도전 정신이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도전 정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엔지니어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런 과제에 계속 직면하게 돼요. 근데 이제 오히려 경험이 여러분들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그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도전을 했고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해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부분이 그 부분을 계속 뛰어넘으니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도전 정신을 가지고 계속 메소드들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 개발해 나갈 것이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 디코더 블록을 흐르면서 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경망 컨볼루션에 비해서 구조 개조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원래 구조를 유지하면서 박스 집합을 예측할 수 있게 개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 디텍션 물체 검출을 하기 위해서는 박스 집합을 출력해야 되므로 인코더, 디코더 다 활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분류와 다르게. 그래서 디코더에 붙은 출력층은 이 텐서를 박스 집합으로 변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인풋이었잖아요. 아까 기억나죠? 이미지를 패치로 나눠가지고 어레이로 만들었던
요것을 다시 박스의 정보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그리고 손실함수는 트랜스포머가 예측한 박스 집합과 레이블 박스 집합이 일치하는 정도로 등록.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박스 집합을 예측이 나오죠. 프리딕션이 박스 예측. 근데 그게 실제 박스 레이블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라는 그 내용을 넣어줘야 돼. 그래서 손실함수는 트랜스포머가 예측한 박스 집합과 이거 얘기한 거고, 박스는 직사각형을 표현한 4개의 값과 물체 부류를 나타내는 부류 확률 벡터를 말합니다. 이게 아까 2개라 그랬는데 왜 4개라 그랬을까요? 여기는 4개라 그러네. 블루에서는 그 중간 위치의 x 값과 y 값이랑 예. 그 길이랑 너비 아.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간값하고 길이하고 너비가 4개인데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아까 설명한 점 2개도 4개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벡터로 이렇게 표현되니까.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예, 점 2개 또는 4개의 정보, 4개의 값, 맞죠?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심을 보고 이렇게 위드랑 하이트를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변환하면 똑같은 정보예요. 그래서 DTR, DTR은 이 Fast RCN의 그 전통적으로는 후보 박스 집합을 그냥 무지성으로 확대를 시킨 다음에 그 중에서 맞는 놈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거죠. 일종의 낚시로 따지자면은 저수지에 물을 다 빼서 내가 물고기를 잡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물을 다 빼서 그 안에 있는 물고기 잡자. 그러니까 온갖 박스를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걸려드는 놈들은 하여튼 잡히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DETR은 그렇지 않다. 직접 그 포인트를 찾아내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후처리 단계. 그래서 가장 맞는 박스가 무엇인지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것도 안 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DETR은 1부터 3까지 표시한 세 모듈로 구성된다. 모듈 1은 컨볼루션 신경망으로 된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또 여기 있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이게 모듈 1이죠. 그냥 차원을 유지는 아니구나. 이것을 이제 컨볼루션을 이러한 디멘전을 만들 수 있게 컨볼루션을 해서 컨볼루션 변환을 시켜주고요. 이 얘기죠. 그래서 n by n 3 컬러 영상이 들어오면 레즈넷을 거쳐서 이렇게 변환한다. 컨볼루션 하다 보면 이제 디멘전 바뀌잖아요. 근데 C는 여기서 2048이에요. 2048. 그리고 이거는 32배만큼 줄였죠. 그리고 컨볼루션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이거를 D 모델로 줄여요. D 모델.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W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C인데 여기 HW C인데 이게 지금 캐피탈 C가 2048인데 이거를 이 D 모델만큼 줄인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원 바이 원 이 필터를 적용 각각 하게 되면 이 필터의 요 C를 뭐죠? D 모델. 네. D 모델만큼 줄이는
요 필터가 있겠죠. 이렇게 이 원바이 원 필터 픽셀마다 다 적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필터를 적용하면 요 디멘전이 C에서 굳이 따지고 보면은 요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 길이가 얼마죠? 요 길이가 D 모델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바꾼다는 얘기예요. 예, 결국은 그냥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거 똑같은 거예요. 컨볼루션. 그래서 이런 어레이를 행렬을 얻는다. 그리고 또 HW를 T로 표기한다. 그러면 또 똑같이 이렇게 된다. 예, T 곱하기 D 모델 행렬. 이게 지금 인코딩 할 때 인코딩 모듈 들어갈 때 인풋의 사이즈 크기였죠. 그리고 각 행렬의 행은 영상의 화소에 해당한다. 맞죠? 일렬로 다 이렇게 늘어뜨린 거예요. 사실 또 다시 요거 자체가. 그래서 축소된 화소를 패치로 간주한 겁니다. 그래서 DETR은 패치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자기 주목을 반영할 수 있다. 모듈 2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된 트랜스포머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코딩을 한번 해서 변환을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인코딩 집어넣고 그 다음에 디코딩하고 최종적으로 이 오브젝트 펑션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인코딩, 디코딩. 이거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계속 그냥 같은 내용 계속 반복할. 그래서 모듈 1에 입력된 인코딩 블록 1에 입력한다. 블록 1, 블록 2 쭉쭉쭉쭉쭉쭉 들어와서 디코더에 입력이 또 돼서 키 밸류 역할을 한다. 모듈 1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인코딩 블록 안에 들어와서 사실 어텐션 모듈처럼 계속 이 안에서 계산한다는 뜻이 더하기 빼기 계속 곱하기 해서 그리고 SOS 기호를 주면 첫 번째 단어가 생성된다. 그리고 순간 두 번째 타임라인에서는 이 SOS를 주면 첫 번째 단어를 주면 두 번째 단어가 생성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이 기본 트랜스포머였는데 여기서는 단어는 순서를 이루지만 물체 박스는 순서가 없어서 집합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디코더에는 자기 회귀를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자기 회귀를 적용 안 하겠다. 디코더에서는. 그 디코더를 잠깐 볼까요? 근데 생긴 건 똑같아.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 순서를 이루는 그런 정보에 대한 박스에 있어서만큼은 그 순서가 없어서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단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출력이 문장이기 때문에 그 문장에 순서가 있지만 여기서는 안 된다. 디코딩에서. 그래서 K, D 크기의 행렬 입력이 되어 있다. 디코드에도 이제 이어지죠. 그리고 K는 검출 가능한 물체 최대 개수인데 미리 정해 놓는 거고요. 그리고 물체가 아니면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파이? 이거 뭐죠? 널이라고 그러나? 예, 널. 예, 널을 출력할 수 있어 가변 개수의 물체.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를 하나를 출력할 수도 있고 뭐 세 개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림의 예시에서는 두 개의 박스, 이게 박스 정보 요 두 개와 하나, 둘, 셋, 세 개는 널로 출력했다. 라는 것이죠. 그런 예시가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박스 두 개를 잡아냈을 겁니다. 그 다음은
디코더의 최초 입력인 오브젝트 쿼리는 박스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P를 가지고 시작한다. 그리고 7의 P가 어디 있어요? 찾아볼까요? 11.7. 요거 포지셔널 벡터죠. 포지션 벡터. 포지셔널 벡터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요거 있죠. 요거. 미리 정해 놓은 거. 네, 이게 아니다. 너무 많은 거 찾기가 힘드네. 여기 있다. 그래서 일단 식은 이렇게 해서 하고, 그 DETR에는 나중에는 학습을 통해서 알아내는 P다. 그래서 아마 분명히 거기다가 붙여놓을 거예요. 그냥 일반 계산, 일반식으로 된 게 아니라 거기 앞에 개수를 하나 또 추가적으로 붙여가지고 포지션 정보를 계속 변화시킬 거다. 그리고 모듈 3은 디코더 블럭이 출력한 요 텐서 있잖아요. 요 텐서를 보내는 거죠. 하나당 하나의 박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연결층의 통과시켜 박스 정보로 변환한다. 그래서 디코더 블록을 쭉 나오면 K가 하나씩 변환해서, 이걸 변환해서 박스 정보로 가는 거죠. 아까 4개의 점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클래스 라벨이 있을 거고, 그래서 총 5개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점 하나 정보 XY, 점 두 번째 점 XY, 그리고 클래스 라벨에 대한 정보 하나. 이렇게. 그래서 정답에 해당하는 참값 x, y라고 하고, y에는 널을 추가해 k개 박스를 갖게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최적의 매칭쌍을 구한다. 그리고 매칭이 된 참값 박스와 예측 박스의 쌍을 일단은 같이 매칭을 한번 시켜주는 거예요. 참이랑 예측된 거랑. 그래서 최대한 매칭을 시켰는데 가까운 걸 매칭시키겠죠. 그랬을 때 가까우면 이제 로스가 적겠죠. 그리고 이 P는 예측 불의 확률 참값에 해당하는 확률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5개의 정보에서 요 소프트맥스에서 나온 요 참값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클래스 라벨이죠. 클래스 라벨을 맞추면은 이제 작아지는 거고, 그리고 틀리면 커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의 관점인 거죠. 이거는 한번 기존에 있던 거 한번 이해 안 되시면 기존에 있던 거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IOU, 각 직사각형 일치 정도를 말하는 IOU, 그리고 각각의 점과의 그냥 점 거리, 그러니까 점과 점도 보고 IOU, 이게 박스가 이렇게 겹쳐 있으면 이걸 보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겹치면 많이 겹칠수록 좋은 거니까 이게 커지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로스 펑션 맥시마이제이션 시키는, 이걸 미니마이제이션 시켜야죠. 미니마이제이션 시켜야 되는 과정이고, 이걸 IOU를
IOU를 크게 해야 되죠. 이걸 줄이고 이건 줄어들어야 되고. 뭐가 좀 이상한데? 잠깐만요. IOU는 커야지 좋은 거죠. 이거는 작으면 좋은 건데 왜 이런 왜곡된 현상이 일어나지? 이거 아마 부호가 틀렸거나 그럴 겁니다. 예, 부호가 틀렸거나 하여튼 이거 두 개가 일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컨셉은 그렇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오브젝트 펑션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그거 하죠. 한 번에 여기 보면은 이 클래스 라벨에 대한 정보 잘 맞춰야 되고, 그리고 박스에 대한 정확한 위치 타겟팅 동시에 맞아야 돼요. 동시에. 사실 이것도 마음이 좀 불편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 실제로 하다 보면 오브젝트 펑션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크라이테리아가 이렇게 들러붙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 한쪽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쪽은 엄청나게 잘하고 이쪽은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모델을 좀 극단적으로 키워놓고 컴퓨팅을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잘 해서 그런지, 그래서 DETR이 욜로보다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다 합쳐놓으면은 최적의 경로를 못 찾을 것 같은데 의외로 잘 찾아. 그것도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다 보면 사실 마음이 불편해야 될 부분이긴 해요. 이게 왜 계속 최적의 루트를 잘 찾지? 라는 그런 생각들. 그냥 무작정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사실.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느 하나가 도미넌트 이펙트가 있단 말이에요. 컨비네이션이. 그래서 이거 세 개 잘하고 이거 다 포기해버릴 수도 있다고. 더 늘리면. 그러면 이게 우리의 중요한 목적인데 클래스 라벨이 틀린 거예요. 차가 있으면 차를 바운딩 박스는 잘 잡았는데 여기다가 차가 아니라 뭐 고양이 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근데 동시에 이렇게 걸어놔도 잘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무조건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뭔가 수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런 연구는 사실 아직 할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만족을 하니까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자기 주목을 시각화를 했더니만,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각화, 그러니까 자기 주목 행렬 있죠. 아까 뭐 K 곱하기 D 이렇게 모델 이렇게 했던 거 있죠.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마다 이제 시각화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정보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해보니까 실제로 어텐션이 되는 부분을 보니 이게 우리가 오브젝트를 따지려고 했던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상관성이 높은 부분에 많은 가중치를 두게 되겠죠.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이런 당연한 정보를 또 주니까 더 잘하게 됐다라는 그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관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사실 상식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당연히 추가적으로 더 한 번 더 해주니까 좋겠다. 이거는 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것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무한정 좋아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다고. 그럼 어디가 바운더리일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모델을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는 어텐션 모듈이든 뭐든 개발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왜냐면 컴퓨팅 코스트만 커질 테니까. 뭐 도대체 어느 정도로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고 어느 정도의 개념까지 우리가 적용되느냐에 대한 논의도 추가적으로 아마 앞으로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목을 통해서 시각화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출력 측이 이게 검출된 박스예요. 박스가 직사각형 경계에 주목하고 있다. 코끼리 같은 경우에 코, 발, 꼬리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 있죠, 여기.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지금 자기 주목한 거를 시각화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등이랑 코랑 이런 데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디코더의 역할을 추론해 보면 디코더는 박스를 제대로 알아내려고 자기 주목 행렬을 통해 물체의 상하 경계에 주목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계에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나는 의문 좀 있긴 있어요. 상하과 좌우 경계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 바운더리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 CNN의 기본적인 성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텐션의 고유한 어떤 기능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이 결과 자체가 사실은 CNN 베이스거든요. 그 컨볼루션을 했기 때문에 컨볼루션을 하는 순간 이미 경계면에 대해서 과도한 가중치가 들어가 버립니다. 컨볼루션 특징 자체가 그래요. 근데 그거를 주목의 특징 때문에 그렇다라고 뭔가 얘기하기가 조금 말맞추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주목의 역할을 어디까지인가? 주목의 역할, 이 어텐션의 역할이 어디까지일까? 그래서 그 기능적인 특성을 계속 염두해 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적재적소에 나중에 쓰고 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그멘테이션이죠. 세그멘테이션은 출력 행렬을 해석해서 박스 정보로 변환하는 거죠. 아니죠. 박스 정보로 변환한 것이 이제 기존인 거고, 거기서 그걸 빼고 분할 헤드를 붙이면은 DTR로 변신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오브젝트 펑션 하나 바꿨다는 거예요. 분할 용도, 분할을 하기 위한 용도로 바꾸게 되면 업샘플링 관점으로 하는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인코더 블록을 나와서 요 어레이를 디코더에 입력하고 디코더는 업샘플링을 해서 가져간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오브젝트 펑션에서 각각 픽셀 간 비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픽셀 간 비교해서 그 픽셀이 해당하는 영역이냐 아니냐 이것을 다 검증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경계면 분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백본 트랜스포머.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모듈을 백본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트랜스포머도 전이학습을 위한 백본을 쓸 수 있을까? 물어봤는데 버트나 GPT 트랜스포머 모델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 챗봇, 문서 요약 수십 가지 응용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챗봇 정도는 좀 GPT로 만들어 보는 것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챗봇 만들기 이런 거 해봤나요? GPT로? 아직 안 해봤어요? 뭐 블로그에 막 널렸습니다, 자료가. 예, 그거 한번 보면서 챗봇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GPT 시대가 열렸는데 좀 약간 AI 모델러의 어떤 가오를 고려해 본다면 좀 약간 폼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파이토치 배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복잡해 보이는 것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워낙 그러니까 사용자 편의성을 강조한 솔루션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해야 되는 것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요즘 시대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혹시 어머니 아버지 세대 엑셀이랑 파워포인트 다 쓰세요? 네, 쓰세요? 신세대 부모님이시네. 제 어머니는 파워포인트 못 쓰십니다. 네, 엑셀 못 쓰고 검색 정도까지. 네. 근데 GPT가 이제 그렇게 돼 있죠. GPT를 자유자재로 쓰는 게 우리 시대의 엑셀과 파워포인트 쓰는 그런 관점으로 점차적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기존 검색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다 대체할 거예요. 기본적인 검색기의 수익 모델은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와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글이랑 네이버나 이런 것들 보면은 수익 구조가 어디서 나오냐면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다 나와요. 광고 붙이고 그리고 클릭당 과금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면은 네이버한테 상납해야 될 돈이 어마무시합니다. 그 디지털 깡패. 네, 내가 돈 벌면 다 상납해야 돼. 네. 그렇게 돼 있는데 GPT랑 이 생성 AI가 그 시장을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곧 있으면 광고가 다 들러붙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가 아주 노른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또 딴 얘기하네. 네이버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풍전등화에 놓여 있어요. 예. 한 방에 날아갑니다. 이 IT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날아간 기업을 경험 많이 안 해봤겠죠? 1위 기업이 갑자기 날아가는 걸 본 적이 없죠? 예. 옛날에 토종 SNS인 싸이월드 같은 거 한 3년 만에 딱 3년 망가지는데 광속으로 없어져 버렸어. 그 어마무시한 대기업이. IT 기업이 그렇다고 추세를 한 번만 놓치게 되면은 바로 깡통입니다. 상상이 안 가지 않아요? 네이버 깡통 차는 거? 네. 인터넷 초창기 시절에 그렇게 깡통 차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게임 체인저 이런 생성 AI 기술이 나왔는데 내가 봤을 때는 네이버는 지금 그에 걸맞는 좀 약간 조금 뭐 이렇게 줄이라도 한번 같이 세워볼 만한 그런 게 없어요. 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구글 이제 본격적으로 침공하죠. 구글, 엔비디아 이제 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검색기 주권이나 뭐 이런 포털 사이트 주권을 좀 가지고 있는 편이었는데 그 일종의 자부심이기도 했죠. 네. 마케팅이 그쪽으로 엮이는 순간 이제 주도권 다 뺏기게 됩니다. 근데 이 생성 AI 가지고 이거 챗봇 질의응답 문서 요약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어떤 그 마케팅과 연결된 솔루션을 가져온 다음에 거기다 광고 붙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네이버 안 쓴다. 트래픽 안 걸린다. 끝. IT 계열에서 트래픽은 곧 뭐다? 이퀄 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혹시 여기서 창업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학생분들 중에서 창업을 하고 없으시구나. 창업하면 나중에 투자 모델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마일스톤 지표 가져오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트래픽 걸린 거 가져오세요 이래요. 되게 재밌죠? 돈 벌어오세요가 아니라 트래픽 걸린 거 가져오세요. Monthly Active Users, MAU. Monthly Active User가 몇 명인지 그 화면에서 찍히고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돈 드리겠습니다. 왜 그래? 트래픽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트래픽을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점점점. 저는 벌써 네이버 안 쓴 지가 꽤 됐어. 퍼플렉시티로 넘어가 버렸어요. 저는. 퍼플렉시티 써요? 안 쓰셨나요? 네, 안 써요. 네이버 안 써. 절대 안 써. 너무 불편해 네이버. 완전 게임 체인저죠. 그러니까 그런 AI 기반의 변종 솔루션이 막 나오는데 네이버보다 조금이라도 좋다? 그럼 네이버 안 씁니다. 구글.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네이버 검색기의 관점이 좀 많이 벗어나긴 했지. 구글이 워낙 기존에 많이 확장을 시켰으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우리한테 줘야 돼. 네.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 아니 돈 주면 나도 만들 수 있어. 이 별거 없어.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자본하고 시간하고 인내력이에요. 어떤 뭐 독창적인 어떤 지적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국가기관에 있는 정책 입안자들께서 이 거국적인 미래를 그림을 그리시고 좀 과도하게 예산을 편제해서 우리한테 한 연봉 한 10억씩 다 꽂아 주시고, 아니 싼 거예요. 지금 10억이 문제야. 지금 국가 자체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돈도 아닌 거지 사실. 엔지니어 한 명한테 10억씩 다 꽂아 주시고, 우리는 둥굴 쇄신하여서 생성 AI 쫓아갈 테니까 그렇게 해도 부족할 판이에요 지금.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밀란이 일어나겠지. 네, 제정신이냐 그러면서 탄핵당하겠지 또 정치인들. 근데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미래니까. 트래픽 어떻게 뺏어올 거예요? 펄플렉시티가 저렇게 괴물같이 등장했는데. 그래서 지금 네이버 주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네이버 주주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쪽 논리가 이렇게 된다는. 아하, 네이버가 지금 배가 불렀구나. 기업가 정신으로 도전을 안 하고 있구나. 계속 스마트 스토어로 우리 개미들 등쳐먹을 생각이나 하고 도전 안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기업은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에 적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대기업은. 그래서 뭐 우리 요즘에 돌아다니는 짤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대기업이랑 도전하려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하려는 거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내가 하려는 거 했어요? 그럼 그게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안 하고 있어? 대기업이 생성 AI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네이버한테. 스타트업 항상 네이버 내가 막 스타트업 만들어가지고 저 네이버랑 한판 뜰랍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러겠지. 뭔 개소리야? 그럼 나도 누가 병신인지 한번 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붙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건데 지금? 그래서 네이버가 뭘 만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뭘 만들었는데 너무 공격적인 표현이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기업은 못 만들어요. 혁신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조직이에요. 타성이 젖어 있어서. 하는 척 진짜 잘합니다. 근데 하는 척. 무슨 이노베이션 부서라고 해가지고 대기업마다 다 있어요. 돈 엄청 써. 여러분들 AI 하잖아요. 그럼 대기업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무슨 혁신 이노베이션 부서 무슨 태스크 포스 팀 이런 데 간단 말이에요. 연봉 막 수억씩 받으면서 하는 척만 합니다. 하는 척. 왜 그럴까요? 왜 하는 척 할까요? 그거 안 해도 먹거리가 있으니까. 왜 머리 아프게 그걸 해야 돼? 이러면서 일단 하는 척만 해. 잘 되면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 다 쓴 다음에 잘 안 됐어요. 그러면 그래? 그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럼 다른 거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다. 이노베이션 부서들이. 그래서 엄청난 돈 낭비를 하고 있죠. 근데 혁신 부서의 선봉장인 스타트업 같은 회사들은 이거 안 하면은 바로 어떻게 돼요? 배에서 꼬록 소리 들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죠. 무조건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차가 크게 나요. 그래서 혁신이 안 일어나죠. 일반적 대기업에서. 근데 대기업에서만 혁신을 이뤘다? 그러면 이제 대단한 사람. 대단한 기업이에요. 위대한 기업입니다. GPT 보다 보니 갑자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그래 한때는 그래도 잘 나갔는데 우리 여기서 인공지능 배우고 있는데 정작 하고 있는 건 GPT 쓰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지금 트랜스포머 열심히 배웠잖아요. 와 배웠다. 근데 정작 쓰는 거는 외국 거 쓰고 있는. 예. 우리가 만들었으면 우리가 만들어서 써야지. 이게 무슨 기술이 이거 기술도 아니지. 이게 뭐야 이게. 예. 노력과 그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하면 다 만들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소위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자기 주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슬슬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러다 이제 한방 제대로 몽둥이질 당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기댈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지식 기반 부가가치 산업은 그냥 목숨 걸고 항상 해야 돼. 목숨 걸고 항상 5분 대기조의 자세로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70, 80년대 그 독일에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팔려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산업 여군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키보드 한타 한타가 기본적으로 한 손가락 하나 움직일 때마다 10만 원씩 벌린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손가락 한 1000번 움직였다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1000. 네. 그만큼 고부가치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백본을 사용해서 트랜스포머 제작할 수 있을까? 비전 트랜스포머 라고 생각했는데 가능해 라고 리우라는 분이죠. 중국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구조를 설계를 하는 일이 핵심이다. 근데 문장과 영상은 근본 특성이 달라. 그래서 좀 고려해야 될 게 있다. 그리고 물체는 다양한 크기로 나타나게 스케일 변화가 심하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수백만 개의 피처가 있죠. 단어는 몇 개일 뿐인데. 그러니까 이런 영상의 특성을 잘 반영한 트랜스포머 모듈을 만들면 그거를 백본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2교시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